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10건의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김 씨가 시그널이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오늘 김해 봉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남지사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는데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정상 간 한라인을 개통하고 시험 통화를 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긴 서울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통화는 다음 주 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에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주문한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비행기에 실어 보냈다는 해외 지점의 전 간부는 물건을 살 때 회사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횡령 의혹도 제기됩니다. 어제 JTBC가 보도한 이재환 CJ 파워캐스트 대표의 갑질 행태에 대해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행비서들은 이 대표가 마음에 드는 여자 전화번호를 알아오게 시키고 또 여성 직원 앞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계약이 깨질까 봐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홍보해달라는 이야기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오갔다고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를 보냈다던 경찰 발표는 거짓이 된 셈입니다. 김 의원은 선거 기간의 홍보 활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 드루킹도 선풀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는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14건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10건이 인터넷 기사 주소였고 4건은 일반 메시지와 유튜브 영상 주소였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이런 기사 주소를 보낸 뒤 홍보해 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내자 김 씨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답답해서 내가 문재인 홍보한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리하겠다는 대답의 의미가 회원들에게 자발적으로 공감을 누르게 하는 선풀운동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과 김 씨가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보안성이 강한 시그널이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김 의원은 16차례, 김 씨는 39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김 씨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을 한 추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기사 6건을 네이버에 보내 분석한 결과 매크로 사용으로 추정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17일 사용된 아이디 614개 가운데 205개가 이들 6건의 기사 댓글에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경수 의원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경수 의원을 부를 방침입니다. 지금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수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광 기자, 김 의원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기사 주소를 10개 보냈다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사들에 대해서도 매크로 작업, 그러니까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 의원이 보낸 기사 내용에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을 단 정황은 발견됐습니다. 드루킹 김 씨 본인이나 경공모 회원 아이디로 추정되는 댓글이 여러 차례 작성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매크로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댓글이나 공감수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함께 대선 기간이나 그 이전에 불법적인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기존에 알려졌던 텔레그램 대화 말고 또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대화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됐군요. 예, 두 사람은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시그널은 텔레그램보다도 보안성이 훨씬 강한 메신저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의 감청 프로그램을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도 이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그널을 통해서 김 의원과 김 씨는 지난해 55차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아직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다만 시그널을 통해선 기사 주소를 주고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수사의 또 다른 포인트는 이 김 씨가 댓글 활동을 지속한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추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그동안 김 씨를 포함해 피의자 5명의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정황은 확인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경공모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1명을 포함해 참고인 2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강의료와 비누 판매금으로 자금 활동을 충당해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는 것이 윗선 배우설을 규명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경찰청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직접 기사를 전달하고 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앞서 경찰의 발표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김 의원이 의례적인 감사 메시지만 전했다고 발표를 했었죠. 경찰이 이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월요일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의례적으로 감사 인사만 보냈다고 수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씨의 불법 댓글 작업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경찰이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발표를 사과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중 김 의원이 보낸 인터넷 기사 주소가 있다는 걸 간담회 이후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핵심 피의자 서유기 박모 씨는 지난달 말 드루킹 김 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3주 동안 경찰의 대면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찾아 각종 서류를 옮기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또 드루킹 일당이 변기에 버렸다는 USB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보냈다는 기사 10개 가운데 삭제된 2개를 뺀 나머지 8개에서는 이른바 댓글 작업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작성된 이른바 소셜 댓글에서 그랬는데 일부 계정은 드루킹과 관련된 비누 판매 사이트로 연결이 됐고 또 드루킹의 팟캐스트 방송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의 소셜 댓글입니다. 문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이 수천 개 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을 달았던 트위터 본 계정에 들어가 보니 비누를 파는 온라인 사이트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경공모는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정에선 해당 기사에 문재인이 이긴다는 등의 댓글을 10여 차례 달았습니다. 페이스북 원래 계정으로 따라가 보니 드루킹의 팟캐스트 방송을 추천하는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페이스북 메인 이미지도 확인됩니다. 이 계정은 2016년 10월 26일부터는 김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댓글 계정의 면면을 볼 때 새를 과시하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이들 SNS 계정 10여 개는 문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간간히 김 의원에 대해서도 호감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기사들의 소셜 댓글뿐 아니라 일반 댓글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경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서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나를 불러 조사하고 빨리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묘소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라고 남겼습니다.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수사의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정폭시키는 방식의 수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필요하면은 불러서 조사할 건 조사하고 의혹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털어내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김 의원이 메신저를 통해 기사 목록과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이에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선 기존에 설명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한번 보시죠. 실제 거기에 달린 댓글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식의 의혹 제기가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매크로 등 위법한 방법을 통한 댓글 조작과 구별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대응하기보단 경찰 조사를 통해 말끔히 설명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언론의 차명폰 사용 의혹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입증된 결론도 없이 실시간으로 수사 내용을 중계하는 것은 유감이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김경수 의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50여 명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댓글 공작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지난 대선 당시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늘 동행했다며 김 의원의 혐의 여부가 당시 문 후보가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이 쩔쩔매고 청와대 실세 비서관이 무마를 시도하고 대통령이 몰랐겠냐는 게 길거리 민심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자리를 놓고 김경수 의원과 맞붙는 한국당 김태호 후보도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신속한 어떤 수사나 또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경남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로 빨리 회복되기를. JTBC 유정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과연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댓글 열심히 다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은데 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네이버 댓글 분석 결과 하루 이용자 1,300만 명 중에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는 1%도 안 되는 11만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은 몇천 명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극소수만 댓글을 달고 그게 또 여론에 영향을 미치니 드루킹 같은 조직이 끼어들 여지가 생겼던 거죠. 네이버가 주도하는 포털 댓글의 문제점, 전영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호감순 같은 아주 모호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댓글이 왜곡돼 버립니다. 저게 왜 저렇게 나왔는지 정말 가서 정확하게 따져보고요.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 호감순 댓글 기준을 기본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업계에선 공감수에서 비공감수의 3배를 뺀 값으로 추정합니다. 즉 비공감을 클릭한 의견에 3배의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의도를 가진 세력이 특정 댓글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이런 방식이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지적이 나오자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순공감순 댓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공감수에서 비공감수를 단순히 뺀 값을 기준으로 정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댓글 정책을 아무리 바꿔도 기술적으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집중적인 최신순위였는데 그럼 뭐가 되냐면 도배를 해버리면 돼요. 뭘 막아도 계속 그거 뚫을 방법은 만든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구글은 직접적인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려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가야 하고 이 경우 실명제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거의 포털의 어떤 기사 유통에 좀 더 자극적인 그 양념을 치기 위한 하나의 그 영업 수단 내지는 그 도구화 지금 되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포털 뉴스 소비율은 77%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댓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이번엔 남북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연결됐습니다. 전화기는 대통령 집무실에 책상에 놓였습니다. 남북은 오늘 시험 삼아 4분쯤 통화했는데 두 정상은 다음 주 초반에 통화할 예정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남북을 잇는 정상 간 핫라인이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설치됐습니다. 오후 3시 37분부터 4분여간 청와대 송인배 부속 비서관과 북측 국무위원회 담당자가 번갈아 전화를 걸며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긴 서울 청와대입니다. 정상 간 핫라인이 구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든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첫 통화는 다음 주 초가 될 걸로 보입니다. 남북 간 핫라인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정상회담 직후 설치돼 남북 소통로로 활용됐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의 핫라인은 국정원과 북측 통일전선부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정상이 바로 소통하게 되면서 의미는 더 커 보입니다. 우발적, 돌발적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는 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핫라인으로서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은 올 초 개통한 판문점 채널과 군통신선, 정보당국의 채널에 이어 정상급 핫라인까지 구축하면서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꼭 일주일 뒤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분단을 상징했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이 될 거란 기대가 크죠. 준비가 한창인 판문점을 이선화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황해북도 개성시 판문점리. 두 개의 주소를 가진 이곳 판문점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긴장과 대결, 분단의 상징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1976년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공동경비구역 내에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당시 미국 항공모함이 배치되는 등 자칫 전쟁까지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동경비구역 안에 군사분계선이 그어졌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도 잠깐의 해빙이 찾아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햇볕 정책 속에 이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500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과했습니다. 소떼는 이후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에 초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긴 분단의 해빙기도 잠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 판문점의 긴장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북한군 총격 속에 남쪽으로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는 이제 일주일 뒤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담은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공동경비구역 내의 남과 북의 병사들도 긴장하는 눈빛입니다. 두 정상이 만날 평화의 집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처음 열리는 만큼 경호와 보안, 통신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주일 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자신감을 연일 드러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은 석방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입니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의 큰 틀의 합의를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 미국인들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회담 준비 과정의 가시적 성과물로 억류자 석방 문제가 깊숙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종전선언 지지 입장도 이어졌습니다. I can just say that we would certainly like to see an end, a formal end to the armistice.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간 간 종전 논의 지지 발언을 재확인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전쟁 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각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이번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먼저 오늘 개통된 한라인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시험 통화는 잘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시험 통화는 우리 측에서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과 북한 측에서는 국무위원회 담당자 간에 이뤄졌습니다. 전화 상태 확인을 위해서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에 전화를 걸고 약 3분가량 통화를 한 뒤 끊고 다시 북측에서 우리 측에 전화를 걸어 약 1분가량 통화를 한 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통화 현장에 배석했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전화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됐고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은 4분 정도 시험 통화를 했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두 정상이 다음 주 초쯤에 통화할 거라던데 맞습니까? 네, 일단 정상 간 통화 일정은 오늘 따로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일정상 다음 주 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실무회담이 한 차례 더 열려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실무회담 이후에는 정상 간 통화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정상회담 기간에 공동경비구역 JSA 안에서도 휴대폰을 쓸 수 있게끔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래 JSA 구역 내에서는 휴대전화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북한 측에서 먼저 이 정상회담 때 JSA 구역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각각 통신 차량을 가져오자고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북한은 지난달 우리 측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이례적으로 이 방송이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 정상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네, 남북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해볼까요? 최근 북한과 미국이 물밑 접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북미 간 조율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와 북한이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 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들을 밀어볼 때 이 남북미 간의 이 비핵화의 원칙이나 목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조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 국무장관에 지명된 폼페이오 CIA 국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키를 쥐게 되면서 이전부터 상당한 신뢰관계를 갖고 있던 우리 측의 서훈 국정원장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적인 공분을 산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파문, 이제는 한 재벌 일가의 범죄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여객기와 직원들을 동원해 수시로 개인 화물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관세청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조 전무의 어머니 이명희 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경찰도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서 조 회장 집으로 보낼 물품을 살 때 회사 돈이 쓰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횡령 의혹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입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2-3번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개인 화물을 직접 여객기에 실어 보냈다.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서 근무했던 한 간부가 취재팀에 전한 경험담입니다. 가구와 정장, 와인부터 아이들용 장난감까지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그런 계산은 어떻게 했을까? 조 회장 일가가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현지 지점의 팀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했다고 말합니다. 회장 일가가 저희에게 물건을 사라고 할 때 저희 지역본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 물품을 사는데 회사 돈을 썼다면 횡령입니다. 이렇게 산 물품들은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려 총수 가족의 집까지 바로 배달됐다는 게 이 전직 간부의 증언입니다. 이른바 승무원 택배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전달 방식은 007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전담 직원이 주문받은 물건을 사오면 무늬가 없는 황토색 포장지로 하나하나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총수 가족마다 부여되는 코드를 붙인 뒤 기내 사무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물의 존재와 전달 과정은 보안을 위해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메일로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개인 물품을 해외 지점이 회사 돈으로 사들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면서 밀반입 의혹 관련 조사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이처럼 조 회장 일가의 밀반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관세청이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총수 일가가 개인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 들어온 게 없는지 확인할 방침인데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 실적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 통관 자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10년간 수입한 물건 중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해놓고 다른 물건을 들여온 사실이 있는지 구매 내역 등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보겠다는 겁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것으로 보이는 화물이 회사 물품으로 신고돼 들어왔다는 어제 JTBC의 보도가 계기가 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 속여 들어오더라도 체크가 안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 수입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율은 3%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범죄 혐의점이 높은 물품 중심으로 이뤄져 항공사의 물품 등으로 신고한 경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세청은 또 상주 직원 통로로 총수 일가 명품을 빼돌려왔다고 처음 폭로한 대한항공 사무장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 5명의 5년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관세법상 면세 한도인 $600가 넘는 물건을 사고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관세청 측은 결과에 따라 혐의점이 뚜렷하다면 총수 일가를 직접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일가가 직원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했다는 증언 어제 전해드렸죠.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조 전무의 어머니 이명희 씨가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호텔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무릎을 꿇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는 2014년 1월 서울 평창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호텔 요리사들과 직원들을 불러 집들이 손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일했던 직원들은 수시로 이명희 씨가 욕설을 쏟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직원 공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갑질 중에서 최고의 갑질이죠. 갈비살이 뼈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욕설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다가 조양호 회장이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호텔에서도 이런 폭언을 하기 일쑤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설렁탕을 먹다가 이게 좀 싱거우니까 어떤 그 설렁탕에 물 타냐고. 300평이거든요. 저기에서 그냥 쩌렁쩌렁해요. 호텔 지배인을 불러 무릎을 꿇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회사 바깥의 일이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렇게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자 경찰도 내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의 물뿌리기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 씨와 관련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인천공항 1등석 라운지에서 접시를 던졌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예, 또 다른 갑질 사례 보도죠. 이재환 CJ 파워캐스트 대표이사가 비서들에게 상식밖에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비서들은 스스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당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계약 조건이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재환 씨 수행비서로 일했던 A씨는 이 씨의 요구라면 뭐든 해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씨의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알아와야 했고 서빙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가 누군지 이름하고 전화번호 알아내고 그러면 저희가 알아내는 거죠. 호출벨을 장난으로 눌러도 기분 나쁜 티를 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배를 눌러서 저희가 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키득키득 거리고 야 아니야 됐어 그리고 뒤돌았는데 봐봐 이거 누르면 애들 와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씨의 심기를 건드리면 퇴근을 아예 시키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바뀌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러면 퇴근을 안 시켜줘요. 계속 그냥 앉혀놓고 계약할 때 또 그냥 뭐 불이익 받게 하거나. 또 이 씨 기분에 따라 정규직 계약이 계약직으로 바뀔 뻔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왜 계약직이냐고 했더니 아직 마음에 안 들어서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계약직 하자고 정규직 못 시켜주겠다고.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직원들도 있고 다 있는 데서도 그냥 야동을 봐요. 소리를 크게 틀고. 그냥 멋지는 척하죠, 여직원들은 항상. 앞서 이 대표는 여비서를 채용하면서 면접 대신 지원자와 회사차로 드라이브를 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통을 느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장 장모 국장에 대해 감사원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장 국장이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가기 위해 청탁성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장이 진상조사를 직접 지시한 겁니다. 안익은 기자입니다.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국장은 지난해 1월 한미연구소 측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장 국장의 이메일엔 김 전 의원이 연구소를 어렵게 한다면 제 남편이 중재를 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김 전 의원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입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한미연구소 간의 갈등을 김 전 원장 보좌관이었던 자신의 남편 홍 행정관이 풀어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내용입니다. 장 국장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에 방문연구원으로 가기 위해 청탁성 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한미연구소 일부 관계자들은 장 국장의 남편인 홍 행정관이 연구소장 교체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 지원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장 국장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문제의 이메일을 입수해 분석한 뒤 장 국장을 직접 조사하고 직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네, 오늘은 덥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봄의 마지막 절기라는 고군데 영남은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도 크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야외 활동을 어렵게 하는 날씨는 내일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볕을 가릴 밀짚 모자를 골라봅니다. 상인들은 일찌감치 선풍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북 영천입니다. 한낮 기온이 32.5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하도 더워놨더니 하면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어요. 경남 합천은 31.3도, 대구도 30.5도를 기록했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았습니다. 6월에나 찾아올 더위입니다. 역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은 경북 경산입니다. 호수에서 시원하게 분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5월부터 분수를 틀기로 했지만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가동 일정을 당겼습니다.
더운 남서풍이 유입된 데다 햇볕이 강해 초여름 날씨가 찾아온 겁니다. 강한 햇빛이 대기 오염물질을 만나면서 오존 농도도 높아졌습니다. 경기도 전역과 부산, 세종 등에선 오존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더위와 오존, 미세먼지 등 야외 활동을 방해하는 삼중고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영남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내일도 기온이 30도를 넘을 전망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일요일 오후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기관지 등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암 발생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최근 중국 베이징 보건당국의 연구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결과가 나왔는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혈액순환계 환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초미세먼지가 동맥 경화증이나 뇌졸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국 베이징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但是它空气一天会比一天好，刚开始雾霾比较严重嘛，这样子。在首钢干30多年，那他肯定那个气管不太好，反正是。 중국 베이징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저널입니다. 대기오염과 병원을 찾는 환자 수를 2년 동안 비교 분석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 이하인 날에는 병원을 찾는 호흡계통 환자가 1,435명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5 마이크로그램 이하인 날엔 환자가 2.6% 증가합니다. 2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매우 나쁠 때는 평균보다 5.9% 늘어났고 2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을 때는 14.6%로 껑충 뜁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심장질환 등 혈액순환기 계통 환자들도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을 때는 환자가 540명으로 평균보다 15.9%나 증가했습니다. 혈관을 타고 뇌까지 유입된다는 초미세먼지가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연구는 베이징 퉁저우구의 종합병원과 구립보건소 등 두 곳에서 2015년부터 2년 동안 분석했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충주의 식당에는 트럭이 돌진해 손님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진 채 가드레일에 걸쳐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넘어진 트럭에서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선산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한 대가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있던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33살 허모 씨가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 10분 전쯤 4km 앞쪽인 상주터널에서 5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4km, 5km 정도 정체가 돼가지고 선산휴게소 입구 부분까지 정체가 됐었어요. 오늘 낮 12시 10분쯤에는 충북 충주의 한 식당으로 58살 허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식당 앞 의자에 앉아있던 63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한국 GM의 노사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회사는 이사회를 열고 법정 관리를 신청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한국 GM 노사가 협상을 벌인 인천 부평 공장입니다. 인적도 거의 없고 긴장감만 흐릅니다. 노사 양측은 오늘 오후 마지막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만택 노조 지부장이 카어카잼 한국 GM 사장, 베리앵글 해외 사업부문 사장과 잇따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 보장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 GM은 조금 전 오후 8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법정 관리 신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GM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폐쇄가 결정된 군산은 물론 부평, 창원 등 공장이 있는 지역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때 공장 폐쇄 반대를 외쳤던 시민들은 이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든가 해놓고 이러면 이런 상황까지 온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군산 시민들이 떠들어대봐야 어디에서 뭐 답이 안 나오니까. 수백 개가 넘는 협력업체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자신의 뒤이을 영국 연방의 수장으로 아들인 찰스 왕세자를 추천했습니다. 내일이면 여왕은 만으로 92살입니다. 여왕이 역할을 줄이면서 후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예포가 울리고 캐나다와 인도, 자메이카 등 영국 연방 53개국 대표들이 궁전에 들어갑니다. 과거 대영 제국의 일부였던 나라들로 구성된 영국 연방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이 영국에서 열린 것은 11년 만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52년 즉위 때 수장에 올라 66년간 연방을 이끌고 있습니다. And will decide that one day the Prince of Wales should carry on the important work started by my father in 1949.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난해 1차 세계대전 추도 행사 주관을 찰스 왕세자에게 넘긴 바 있습니다. 남편인 필립 공도 고령을 이유로 은퇴한 상황입니다. 여왕이 조금씩 자신의 역할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찰스 왕세자는 66년째 왕위 승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방의 수장은 지금까지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2세 두 명의 영국 국왕이 맡았습니다. 다만 연방 수장은 왕위처럼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53개 회원국 지도자들의 합의 추대가 필요합니다. 영국 야권은 회원국이 돌아가며 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소속 지도자들은 이번 주말 전까지 수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엔진이 터진 여객기를 무사히 착륙시킨 여성 기장의 얘기를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비상 착륙할 때까지 승객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야 했습니다. 9,000m 상공에서 기압은 떨어지고 급 하강하는 상황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지은 기자입니다. 왼쪽 엔진이 폭발해 작동이 멈추고 동체에 구멍이 난 절체절명의 순간. 비행기가 급강하하자 30대 목사 브루멘 부부는 곧바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Started praying. I grabbed my wife's hand. And I just said, Jesus, send your angels. And the next thing I did, I needed to send a message to my daughters. And 태어나기 직전인 아기에게 차마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My wife is in her third trimester, our first child. So I spent a lot of my time trying to articulate what I wanted my final words to be. My unborn child. Treat every day like it could be my last. 11살 딸을 둔 엄마는 이미 자신의 곁을 떠난 아버지에게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30 years experience just knew to get us down within 5 minutes or whatnot, 30,000 feet. it seemed like we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지 20여 분쯤 지났을까. 여객기는 비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기내에선 안도의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도 잠시. 창문 밖으로 빨려나갈 뻔했던 40대 여성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승객들은 세상을 먼저 뜬 그녀를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몸에 공을 맞는 일은 덜어 있습니다. 기아의 투수 양현종 선수는 2년 동안 타자들 몸에 공을 맞힌 적이 없습니다. 양현종이 마운드에 올라설 때마다 프로야구 신기록도 바뀝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야구에서 몸에 맞는 공이 만들어낸 풍경들입니다. 순식간에 날아든 공에 아파하는 타자들, 뜻하지 않게 날아간 공에 아쉬워하는 투수들. 2016년 6월 당시 LG 소속이었던 이병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2년간 신한 경기에서 327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는 동안 타자들 몸을 때린 적은 없었습니다. 1373명의 타자들이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는 겁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그렇다고 몸쪽 승부를 기피했던 건 아닙니다. 왼손 투수의 강점이 있는 오른손 타자를 상대로는 몸쪽 공이 승부구였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살얼음판 승부에서도 빠져앉으려는 포수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프로에 데뷔해 2010년엔 불명예스런 볼넷 왕에 올랐지만 최근엔 불안했던 제구까지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몸쪽 공에 대한 믿음이 실려 있습니다. 압도하는 구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 규정으로. 지난해 20승을 달성했던 양현종은 첫 완투승으로 3승째를 낚았습니다. 덩달아 몸에 맞는 공이 없는 진기록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음독을 시도한 60대가 지난 15일 울산 중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노모 씨가 구속 집행 정지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빠져나와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사인 훔치기 논란을 일으킨 LG 구단에 벌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벌금인데 LG 유중일 감독도 역대 감독 중 가장 많은 벌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북 구미의 초등학교 두 곳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평 남부초등학교에선 222명, 부평초등학교에선 10명이 오늘 결석했는데 이 중 3번 이상 설사 증세를 보인 97명은 식중독 환자로 집계됐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르노삼성 자동차가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르노삼성 직원 박모 씨가 성희롱 피해 증언을 모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1,000만 원을 배상하라 한 항소심 판결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뜨거운 전화입니다. 예, 오늘 개통된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얘기겠군요. 자, 이게 그럼 원칙적으로 정상 간의 한라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무 때나 내가 전화하고 싶다 할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남북 간 한라인도 실무급 단위에서 조율하고 서로 합의를 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무진이 먼저 이제 통화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역시 고도의 외교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뭐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중요하고 정상들이 어쨌든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걸 테고요. 자, 이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그 생긴 걸로만 봐서는 일반적인 전화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생김으로 보면은 우선 다른 전화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보시면 흰색 유선 전화기로 다른 점이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정도인데요. 저 사진이 이제 오늘 실제로 전화 통화가 된 한라인 전화기군요. 네, 청와대가 공개한 바로 그 모습인데요. 예. 또 오늘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 오늘 남북 간 시험 전화 영상을 하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송인배 부속실장이 일반 전화처럼 이 통화되기 전에 다이얼을 누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 이 점이 그동안 남북 간 직통 전화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건데요. 예. 1971년이죠. 최초로 설치된 남북 간 직통 전화의 모습을 한번 보면 지금 이 사진인가 보군요. 네, 바로 이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까만 유선 전화기에 다이얼이 없습니다. 예. 바로 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이얼이 필요 없었던 건데요. 또 다른 사진도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초에 재개통된 이 판문점 안 남쪽 자유의 집에 설치된 남북 직통 전화입니다. 역시 이 남에서 북쪽으로 전화 거는 전화와 받는 전화만 분리돼 있을 뿐 역시 다이얼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 전화기는 그러니까 정상 간의 전화기가 아니라 이제 당국 간의 전화기였던 거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버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북한에 걸 수 있는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꼭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화를 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버튼을 만든 걸까요?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려고 전화해봤더니 이 보안상의 문제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해당 전화기는 우리 측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실에 설치된 거고요.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노동당 청사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설치된 게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직통전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정상들과도 우리나라가 이제 한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혹시 지금 이번에 설치된 게 뭐 미국 간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통전화와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화기가 다른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뭐 외관상 다른 점은 바로 통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간 통화를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바로 옆에 있던 통역관이 영어로 통역을 해서 전달하는 형태이게 됩니다. 예. 하지만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에는 물론 통역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직통전화라고 하는데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땐 일반 전화와 다르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늘 또 소셜 라이브에서 남북 간 한라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쏟아지는 제보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많이 보도해드렸지만 이제 대한항공 총수 일가 얘기겠군요. 맞습니다. 조현민 전무에 대한 막말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물컵을 던졌다는 증언에서 시작해서 조 전무의 과거 폭언 음성까지 제보가 나왔습니다. 이 비슷한 수준의 폭언 음성 파일이 또 나온 건데요. 이 파일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당신도 문제야.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으면 재촉을 해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따위로 갖고 와? 예, 이게 지금 뭐 KBS에서 방송했던 내용이죠. 각 방송사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음성 파일을 보면 중간에 책상을 치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셀러리맨의 가장 중요한 월급까지 언급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당신 월급에서 까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징계해. 나 이거 가만히 못 놔둬. 어디? 징계하세요. 어디서? 예, 월급에서 까세요. 자, 이게 뭐 안재현 기자도 얘기했지만 많은 직장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상당히 또 모멸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막말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제보도 내부 고발자의 제보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요. 일단 대한항공 직원들은 물론이고 앞서 공개된 또 다른 음성 파일에서는 진에어의 제보도 있었던 겁니다. 예. 계열 호텔에서의 오너 일가 행태에 대한 제보도 있었고요. 심지어 조양호 회장 집 리모델링 때 작업자에게 한 갑질이 녹취로 제보되기도 했습니다. 전방위로 나오고 있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녹취를 보면 조현미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씨의 목소리라고 제보가 됐는데 해당 내용을 저희가 말시지로 표현해봤습니다. 이 보면은 뭐 자르라고 하면서 이 거지 같다, 뭐 나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었는데 예.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내부자들 또 관련자들의 제보가 쏟아지는 거는 그만큼 오너 일가의 갑질이 광범위했다. 그리고 내부 조직원들의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컸던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너라는 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또 오너라는 말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분에 따라서 총수 일가가 뭐 경영권을 행사하는 거지 회사 전체나 또 직원 개인을 뭐 소유하는 거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떤 제보가 쏟아질지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4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릅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대부분 오전에 나쁨 수준까지 올랐다가 오후부터 나아집니다. 예, 오늘 소셜라이프 프라이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첫 통화 이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안익은 기자와 또 그리고 최근 판문점에 가서 준비 상황을 직접 보고 온 이선아 기자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